이강인, 설령우, 황의조 등 한국 선수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토트넘 경기와 거의 동시에 그렇죠. 열렸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올림피크 리옹과 경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빅매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리옹이 최근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무패 행진을 네. 끊을 수 있는 팀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참고로 바이언이 이번에 무패 행진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럽 4대 리그에서 무패 행진 중인 팀은 하나 남아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 남았는데. 유벤투스. 그쵸, 예, 무벤투스. 네. 6승 10무 무패 행진 유일한 무패 팀인데 4위 안에 못 드는 멍청한 무벤투스가 있고 그 다음에 5대 리그로 넓히면 파리 생제르맹이 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이 11승 4무 이번 경기까지 승리하면 11승 4무로 무패 행진 중이고 추격해오던 리옹을 이번에 오랜만에 패배를 한번 먹였습니다. 3대 1로 PSG가 승리를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선발로 뛰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윙어였던 것 같고 예. 후반전에는 중앙 공격수로 자리를 옮겨가서 덴벨레랑 자리를 바꿔가면서 뛰었는데 뭐 큰 소득은 없었어요. 이강인 그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뭔가 팀 플레이가 잘 안 됐다. 이강인 선수가 두 명을 이제 기본적으로 딱 앞에 붙인단 말이에요. 예. 이강인 선수 여러분 그 경기 안 보셔도 다 그려지실 겁니다.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보신 적이 있다면 오른쪽 45도 정도 되는 그런 지점에서 공격 지진에서 공을 잡습니다. 그럼 이강인 막으로 풀백이랑 미드필드 한 명 정도 가서 두 명이 붙죠. 그렇죠. 그럼 이강인이 싹싹 한 다음에 그 사이로 공만 빼낼 수 있으면 자신에게 두 명을 붙였기 때문에 동료에게 이득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스트라이커가 덴벨레잖아요. 뭔가 스트라이커 센터포드 움직임을 보여준 선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강인이 싹싹 해보다가 앞을 딱 보고 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냥 백패스. 뭐 이런 식이었어요. 뭐 이런 전술적인 문제에 이강인 선수가 최상이라면 그 사이로 뚫고 돌파도 하겠지만 이런 그 정도까지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잠잠했던 것도 맞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별로 한 건 없었다. 이날 마찬가지로 파리 생제르맹은 뭐 매 경기 그렇듯이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드리블 나 한 번 드리블 거의 뭐 이런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의 주인공은 데질의 두에였습니다. 음. 데질의 두에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 중에서 제일 못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날의 왼쪽 윙어 두에가 개인 드리블 돌파로 어시 하나, PK 획득 하나 네. 이러면서 빠르게 팀의 잃은 두 골을 이제 이끌어내 줬고요. 그래서 2대 1로 앞서고 있다가 막판에 교체 들어온 곤살로 하무스가 한 골 추가해 주면서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좀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60분대에 교체돼서 나갔고요. 이 경기에 좀 긍정적인 점이라면 하무스가 앞선 그 챔스죠. 네. 대회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 리그왕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왕 첫 골. 예, 예. 네, 오랫동안 부상으로 빠져있던 하무스가 돌아와서 연속골을 넣었고 득점 상황도 보면 원래 이렇게 깔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무스가 패스 연계를 잘했어요. 네. 그러면서 슛기회가 나오고 바르콜라가 못 넣은 거를 본인이 밀어 넣은 거거든요. 하무스가 역시 덩치가 큰 건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이런 연계를 좀 기민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센터포드로서의 연계 플레이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9번이 오고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 딱 박힌다면 네. 이강인의 패스를 앞에서 받아주고 2대 1도 치고 뭐 이강인이 좀 스루 패스 마무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9번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이날도 덴벨레가 뭐 좀 그 약간 좀 뭐랄까 규율이 없는 플레이 또 했거든요. 아. 그래서 설마 하무스 돌아오면 하무스 좌우에 한 명이 느는 거잖아요 공격 자원이. 네. 하무스 좌우에 바르콜라 덴벨레 또 박진 않겠지. 이강인 좀 쓰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바르콜라 이강인 조합도 서서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무스가 사실 하무스가 살아나야 돼요.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에 아무리 아센시오 중앙에 받고 뭐 이강인도 펄스9 실험해 보고 이러지만 결국에 하무스만큼 그래도 결정력을 꾸준히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무스가 만약에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강인도 오른쪽 윙어로 조금 정착을 하면서 이제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덴벨레는 지금 같은 경기력 보여주면은 아무리 개인이 가진 어떤 툴이 좋아도 서서히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밀려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율이 없는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술적으로는 그 덴벨레라는 개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의외성 이런 것보다 그런 팀 전술을 해치는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덴벨레가 계속 이런 플레이 펼친다 하면은 장차 적어도 이번 시즌은 바르콜라 이강인으로 양쪽 측면이 굳혀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좀 더 선발로 나서는 빈도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게 정배죠. 예, 하지만 엘리케의 머릿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설령호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설령호 선수는 찌르베나 지베지다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세르비아 리그 경기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대팀 노비 파자르. 지난 시즌에 조준호 선수가 임대됐던 팀인데 지금은 한국 선수가 없어요. 이 팀은. 예, 노비 파자르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뭐 지베지다는 진짜 완전 절대 최강이거든요. 자기 리그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7대 1로 대승을 7대1. 거뒀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요. 전반 18분에 넣은 전반 18분에 네 번째 골이 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뭐 어떻게 넣었다는 거야? 지하철 배차 간격으로 골을 넣었는데 설령호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넣었어요. 득점 상황을 보면 설령호는 레프트백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쪽 풀백 정도 잘했는 선수가 일단 레프트백으로서 좀 올라가 있는 설령호에게 그 대지를 가르는 네. 횡패스, 장거리 횡패스를 줍니다. 예, 설령호가 퍼스트 터치를 앞쪽으로 딱 잘해놓고 슬슬 들어가다가 그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공미 자리는 선수에게 공을 주고 예. 침투합니다. 음, 이때 2대1 패스가 잘 돼서 진짜 상대 수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자리로 설령호가 딱 들어가가지고 예,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딱 잡았어요. 굉장히 좋은 2대1 패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점 역할을 해준 선수가 카타이, 알렉산드라 카타이였고요. 2대1 이후에 설령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감차로 딱 득점을 했습니다. 아. 마치 유니폼 색깔 이제 지우고 보면은 이제 손흥민? 약간 이런 느낌의 왼쪽에서 2대1 하고 들어가서 오른발 감차골 예. 잘 넣어줬고요. 설령호 선수는 득점 외에도 공격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대충 한 3골 정도에 더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일단 선제골 상황에서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설령호가 찌르고 네. 그거를 동료 선수가 받은 다음에 중앙으로 컷백해서 공격수가 넣은 거예요. 어허.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팀의 6번째 골이 들어갈 때는 설령우가 이제 왼쪽에서 빌드업을 했는데 네네. 빌드업 중에서 상대 선수가 설령우한테 붙었는데 설령우가 그 힐 원터치 패스로 한번 공을 살려주고 그게 패스 중앙 골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쐐기골은 이건 사실상 도움이에요. 설령우 선수가 왼쪽을 드리블로 뚫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서는 중앙으로 컷백을 줬는데 막시모비치의 슛이 블로킹에 굴절된 뒤에 요바노비치가 밀어넣은. 그러니까 뭐 아까 손흥민 선수의 사실상 도움 한 개 더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설령호의 슛을 받아서 동료가 슛을 했는데 설령호 패스 받아서 동료 슛을 했는데 그게 블로킹에 막혔고 그걸 다른 선수가 밀어 넣었다. 이렇게 설령호 선수가 맹활약을 한 그런 경기였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확실히 레프트백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라이트백보다요? 네. 특히 지베지다에서는 라이트백으로 다른 선수를 놓고 설령호를 레프트백으로 놨을 때가 팀 공격력이 확실히 공수 양면에서 네. 확실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령호 선수는 스페르리가에서 2골 2도움째에 도달을 했고요. 네. 챔스에서 2도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진출한 뒤에 수비수인데 반 시즌 만에 공포 6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아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뭐 좀 공교로운 타이밍이죠.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타이밍인데 아무튼 소속팀 알리아냐 스포르에서 멀티골을 넣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황의조 선수가 이날 뭐 선발로 나선 것도 아니고 후반 38분쯤에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안토니 아우구스트 대신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후반 43분에 환상적인 마무리로 이제 원래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황의조가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 뭐 전방으로 이제 동료가 보낸 공을 상대 골키퍼가 잡기 위해 골문을 빌고 나왔는데요. 황의조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공을 따내고 빈 골문으로 정확히 마무리를 하면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황의조 선수가 좀 전형적으로 결정력이 좀 좋은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슈팅들이 있는데 그 슈팅을 또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약간 무각슛 이런 네네. 거. 네. 그 다음에 페널티 지역 안에서 또 두 번째 추가골을 넣었는데 호니 로페스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가 한 번에 터치로 수비를 벗겨낸 뒤에 반박자 빠른 슈팅. 이것도 또 황의조가 전성기 때 잘하던 그런 플레이죠. 그렇죠. 반박자 빠른 슈팅을 때려서 추가골까지 터뜨리면서 최종적으로 알란 야스포르가 그러니까 황의조의 소속팀이 3대 0으로 가지안테프를 완파를 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네. 황의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교롭게도 이런 공판 결과에 한 3일
사흘 정도 앞서서 이런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채팅에서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나오는 판결 결과를 봐야겠고요. 뭐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사생활적인 문제 여기까지 갔던 선수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대표팀에서의 어떤 품위의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팀 복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제 대표팀 복귀가 아니고 선수 생활 자체를 예. 축구인 어떤 커리어 자체를 지속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예. 대표팀은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물론 예전에 되게 잘해줬던 선수고 그렇죠.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뛰었고 뭐 그랬긴 했지만 황의조 선수 없다가 어떻게 되는 거 절대 아니고. 네. 황희찬 선수 얘기까지 해봤고 여기 황희찬도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뭐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에 특별한 걸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울버햄턴이 입스위치에 졌어요. 그렇죠. 입스위치가 워낙 뭐 조직력은 항상 좋은 팀이었는데 이상하게 결과를 내지 못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뭐 개인 능력의 한계였겠죠. 예.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울버햄튼도 뭐 마찬가지로 결과를 못 내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이 결과 못 내는 두 팀끼리 맞붙었고 결과적으로는 입스위치 타운이 이겼고요. 뭐 입스위치 타운이 이겨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였다. 결국에 입스위치가 후반 막판에 득점하면서 2대1로 그 울버햄턴에 승리를 했고요. 뭐 이날 울버햄튼 알다시피 뭐 득점력은 괜찮습니다. 이날도 마테우스 쿠냐가 동점골 넣었고요. 하지만 이제 수비가 16경기를 했는데 47점 믿기지 않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면서 40에 16이니까 딱 경기당 2.5 실점이네요. 예. 네, 경기당 2.5 실점입니다. 네.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리그 최다 실점 이런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이날도 패배를 했고 리그 4연패입니다. 네. 리그 4연패였고 그렇기 때문에 게리 오닐 감독의 경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경질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갔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근데 이제 구단에서 네 책임이 아니다. 예. 둘째는 지난 시즌 잘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정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좀 밀었던 것 같아요. 네 책임이 아니다에는 사실 맞는 말이 좀 있는 게 네투를 첼시에 비싸게 팔고 예. 그 다음에 막시밀리안 킬먼을 웨스트햄에 또 비싸게 팔아서 그렇죠. 공수에서 굵직한 전력 유출이 있었는데 뭐 네투는 사실 뭐 기량에 비해서 부상이 잦았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도 없는 경기 많은데 없는 경기도 잘했고 또 이제 스트란 라르슨도 왔으니까 그렇다 쳐도 킬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아예 안 샀다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책임이 아니다. 게다가 뭐 다른 팀들도 이번 시즌 그렇게 하지만 우리 부상자도 많지 않느냐. 괜찮아. 이랬는데 괜찮아 하다가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책임은 아니야. 책임이라서 책임을 지고 목을 치는 건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없는 걸 핑계로 강등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팀에 어떤 충격 효과는 줘야 되니까 당연히 뭐 바꿀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을 쳤고요. 그렇죠. 네. 대체자로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대체자로 이 튀르키예 매체에서는 주제 무리뉴 감독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리뉴. 네. 예. 뭐 무리뉴 감독 이전에 인터뷰 하신 거 아시겠지만 자기 돌아가려면은 잉글랜드로 돌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뭐 강팀 말고 강등권 팀에서 좀 이렇게 위기를 겪는 팀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딱 그 울버햄튼이 거기에 맞거든요. 가족들이 뭐 아직 런던에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울버햄튼 하면은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포르투갈 커넥션으로 또 한창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리뉴의 에이전트인 그 조르제 멘데스와 예. 특히 커넥션이 강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무리뉴 감독도 포르투갈 감독인데다 그 에이전트도 울버햄튼과 인연이 많은 그런 조르제 멘데스 에이전트다 보니까 그래서 튀르키예 매체에서도 무리뉴 감독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페네르바체를 지금 이끌고 있고 예. 페네르바체도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쿨하게 가세요. 뭐 이렇게 아모림 저기 메뉴 가듯이 쿨하게 그동안 할 만큼 하셨습니다. 가세요. 이럴 일은 없어요. 뭐 무리뉴가 페네르바체에서 한 것도 없고 아직 그렇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엄청 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현실성은 좀 낮지 않나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보통 그렇거든요. 괜찮아 이러면서 대외적으로 말을 해도 사실은 게리 오닐을 경질하기 전까지 대체자를 좀 물밑에서 물색하다가 구해질 것 같으니까는 목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놀고 있는 감독이든 아니면 일을 하고 있어도 울버햄튼이 빼올 수 있는 팀의 감독이든 예. 누군가랑 얘기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은 게 갈라지겠죠.
황희찬의 운명이요. 그렇죠. 누가 오느냐, 그 오는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고 황희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고 예. 보통 황희찬은 감독 바뀌면 기회를 좀 받는 편입니다. 음.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스페셜한 것이 있고 예. 감독들은 늘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영국 현지에서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비토르 페이라 지금 현재 알샤밥에 있는 그 감독이 유력하다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비토르 페이라 하면은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그렇죠. 김민재. 예, 김민재 원백 그 전설적인 네. 그 전술을 보여줬던 그 감독인데 뭐 비토르 페이라 감독은 무리뉴 감독에 비해서는 당연히 한참 모자라고 이름값이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이 전성기라고 할 만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 절정기라고 할 만한 시간도 좀 짧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울버햄턴 입장에서는 더 데려오기는 쉬울 거예요. 비토르 페이라 감독을 데려오기 쉬울 거고 그래서 아마 온스테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조금 더 유력하게 보는 건 페이라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현실적인 건 하나 더 보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 팀들 갈 때 감독들이 유럽 팀 오퍼 오면 보내준다. 예. 이런 거 막 조항에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누누의 사례를 보면서 울버햄턴은 누누가 아깝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누버지였는데 우리를 저기 유럽 대항전으로 이끌어준 누버지였는데 이제 퇴물인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만 지금 노팅엄이 4위예요. 예. 예. 노팅엄의 공공의전 이끌어주고 있거든요. 그 사실 순대부들이 보기에는 아 누버지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데 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중동 좀 봐봐, 중동 좀 털어봐, 누구 없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빼먹은 선수들 중에서 경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출국한 선수 아, 네. 양민혁 선수가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런던으로 날아갔죠. 그렇죠. 네. 뭐 날아가기 전에 이제 출국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민혁 선수 마지막에 이제 출국하기를 기다리다가 예, 부모님 만나서 마지막으로 포옹하고 네. 그 다음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네. 그런 장면들도 있어가지고 많이 좀 역시 어린 선수다. 약간 내색은 안 하지만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성숙하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지만 역시 그 어린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여린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거를 또 느낄 수 있었고 뭐 손흥민 선수한테는 아직까지는 형이 아니라 선수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해지면 형이라고 할게요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시겠어요?라고 하니까 바로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흥민이 형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 토트넘 뭐 상황도 상황이고 해서 조기를 합류를 하는데 빠르게 적응이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삼촌 아닌가? 나이 차가 그쵸 13살? 13살? 14살? 예. 14살인 것 같은데 14살입니다. 한 바퀴 넘게 돌았거든요. 예, 예. 이 정도면 저기 김병주 선수가 예전에 K리그에서 선생활 오래 할 때 네. 병기 삼촌 하던 선수들이 그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쵸. 예. 물론 손흥민 선수가 스타일이 네. 좀 같은 나이라도 늙어 보이는 스타일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느낌은 형이지만 사실 나이는 삼촌이다. 예. 흥민 삼촌 하면 웃기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삼촌 이러면서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물론 본인이 은퇴하고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커리어가 뭐 은퇴 안 하고 몸 관리가 좀 되면 예. 대표팀에서는 진짜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러면 한 4, 5년 뒤에 양민혁보다 5살 어린 선수 이런 선수들 나오면 진짜 흥민 삼촌 할 수 있죠. 그쵸.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손흥민 선수도 삼촌이라 불러야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또 이제 영국 생활하다 보면 예. 같은 팀에 있는데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둘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양민혁한테 손흥민 얘기 물어보든지 이거 진짜 수백 번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뭐 소니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색해하는 양민혁의 얼굴을 보고 싶네요. 예. 예. 분명 어색해할 거거든요. 그쵸. 형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엉클 쏜 이래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마이 뭐 비거 브라더, 예. 빅 브라더, 올더 브라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이제 한국 문화가 뭐 이렇게 또 기사 쓰겠지.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군대가 어쩌고 이런 거 기사 쓰게 만들었던 것처럼. 네. 자 이렇게 양민혁 선수 얘기 간단하게 해봤고요. 사실 양민혁 선수가 엄청난 멘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냥 그림 따러 공항 애들 많이 간 거죠. 예. 예, 양민혁 선수가 거기서 폭탄 발언할 일은 절대 없고 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뿐이고요. 그래도 이제 휴식이 너무 짧았어요. 예. 너무 짧았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외가에 거의 칩거하면서 잘 쉬었다라고 알고 있고 12월 중순에 들어가서 뭐 그 시차 적응 좀 하고 한 12월 20일쯤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한다 치면 1월 초까지 한 보름 정도 훈련하고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일찍 데뷔를 할지 포스트콜로 감독이 훈련에서 보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제 해도 된다? 아니 이 친구는 아직 멀었다? 그게 언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빠르면 아마 오브리그와 맞붙는 FA컵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얘기. 자꾸 이 측면으로 빠지시는데? 됐다. 네. 제가 이거 옮겼습니다. 자, 해리케인 선수가 손흥민 뮌헨 데려오고 싶어라고 말을 했다. 그 진짜입니다. 예. 네, 저희가 뭐 날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또 이제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팬미팅을 했어요. 예. 하필 팬미팅하기 직전 경기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마인츠 패배하는 바람에 약간 분위기가 좀 쌓였을 수도 있지만 팬미팅을 했습니다. 그 바이에른은 전통적으로 독일 팀답게 로컬을 많이 챙기는데 바이에른은 원체 전국 인기 팀이다 보니까 그게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뮌헨시뿐 아니라 인근 도시들, 인근 도시까지. 뮌헨의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들까지도 이제 찾아가는 그런 팬 서비스를 할 때가 있고 예. 가끔은 막 되게 멀리 있는 데도 가서 팬 서비스가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하는 식인데 바이에른 주위의 위성 도시들을 선수들이 한 명씩 가서 그 동네 마을 회관에 모여 있는 그 지역 바이에른 팬클럽 뭐 지역 뭐 무슨 모임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시할라 어디 가고 누구 어디 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K는 바트 아이블링이라는 뮌헨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수가 가가지고 이제 팬들 만나고 Q&A 세션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바이에른에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예. 거의 뭐 고정 질문이죠. 팬들이 보통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키미한테도 누가 했어요. 근데 이제 케인이 소니라고 짧게 대답을 했다. 이게 이제 팩트. 케인 입에서 소니가 간만에 나온 예.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뭐 딴 팀에 있는 선수고 누가 토트넘 얘기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기회가 있지 않으면 요즘 네 전 소속팀 토트넘 어떻게 생각해? 누가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케인한테 바이언 얘기 물어보기도 바빠요. 예. 네,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간만에 거론이 됐고 거론되자마자 냉큼 소니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반열에 오른 두 선수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여전히 케인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물론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둘은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역대 합작골 부문에서 예. 최다입니다. 최다죠. 뭐 47골 이미 2위 드로그바와 램파드 그 첼시 시절에 활약했던 두 선수 듀오의 36골을 뛰어넘은 지는 오래고요. 아마 손흥민과 케인처럼 한 팀에 오래 있으면서 둘 다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으면서 이 충성심도 좋은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나올까 말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예. 이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듀오는 아마 근 10년 내로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좀 오래 남지 않을까 그런 싶은 기록일 정도로 손케 듀오가 넣은 47골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또 이제 삼각 편대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듀오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전 데스크 라인이었다가 예.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손케가 됐다가 지금 손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손케인 기간에 엄청 몰아쳤단 말이죠. 맞아요. 그것처럼 그 쌍포한테 원투펀치한테 공격을 거의 뭐 일임하는 이런 류의 팀이어야 이런 게 화락 쌓이는 건데 보시면 램파드 드로그바가 함께 뛴 기간이 더 긴데도 손흥민 케인한테 빨리 밀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런 팀 잘 없습니다.
네, 듀오 특히 듀오로 활약이 되는 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케인이 또 손캐디오가 사기적이었던 거는 그런 것도 있죠. 같은 기간에 같은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내가 득점 못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 예. 팀에서 한 명 나온다 이런 그쵸. 느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도 케인을 그리워할 것이고 음. 그다음에 케인도 손흥민을 그리워할 것인데 이런 바이에른에 데려오고 싶은 선수는 묻자마자 손흥민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진짜 케인이 그냥 항상 경기장에서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손흥민 찾다가 손흥민만 보이면 바로 패스 주고 그렇죠. 예, 이랬던 것처럼 그 정도 반응 속도가 아니었나. 음. 그만큼 둘의 활약이 좋았고 아마 바이언 팬들 중에서도 일부는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을 한 번쯤 바이언에서도 보고 싶은 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활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더 반가운 케인의 답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현실성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예. 따져는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쵸.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과의 그런 계약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 가장 높은 확률은 1년 계약 연장이 발동되는 거기도 하고 네. 뭐 FA로 나오면 바이언 같은 팀들이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급의 선수지만 그래도 바이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리고 잘하는 선수로 리빌딩을 하고 싶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92년생 손흥민 뭐 쉽진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뭐 일단 제가 이제 바이에른 경기를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 때문에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윙어들의 경기력이 정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예. 마이클 올리세 빼고 다 아쉬워요. 다 아쉽죠. 네, 이번 경기에서 사네가 골도 넣어줬고 열심히는 뜁니다. 사네 열심히 뛰거든요. 예. 하지만 이 선수는 태생적으로 센스가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신체 능력, 킥력, 즉흥적인 어떤 창의성 이런 건 좀 있지만 예. 센스나 팀 플레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콩파니 축구랑 가면 갈수록 안 맞고 있고 초반에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나브리 네. 예, 뭐 열심히는 뛰는데 스탯이 생산이 안 되다가 다쳤고 코망은 제일 컨디션이 안 좋고 네. 그래서 사실 기존에 그 화려했던 윙어 3명에 올리세를 추가한 거였는데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는 건 올리세 1명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남냐 안 남냐가 일단 먼저 바이에른으로서는 관건이에요. 예. 바이에른은 원래 약간 연봉 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코망이랑 사네는 작년 여름에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싶어 했고 예. 그나브리도 내보내려고 하다가 제일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남겼다에 가까웠거든요. 네. 근데 시즌 초반에는 또 셋 다 기브의 때보다 열심히 해주기도 하고 어차피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예. 재계약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현지의 어떤 전망이라는 게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요즘에는 다 못하거든요. 진짜 다 내보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바이에른의 그 윙어진 중에서 2명 이상을 내보내고 세 판을 짠다면 지금 당장 그만큼 막 비싸고 어리고 유망한 그런 선수로 윙어를 꽉꽉 채우지 못한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FA라든지 싸게 나올 경우에 바이언이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굉장히는 좀 오바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예. 징검다리로서 함께 어떤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 마지막을 함께 하지 않겠나? 여기 네 친구 케인도 있다네. 이렇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케인이 없었다면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까지 들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케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바이에른이 충분히 손흥민이라는 카드를 염두에 둘만 하죠. 예, 염두에 둘만 하고 그리고 뭐 손흥민이 지금 뭐 윙어를 유망주를 사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은 뭐 미넨 뉴스에서 올려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당장 잘할 선수가 필요한 게 또 바이언 같은 강팀들의 필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케인과 가장 호흡이 좋으면서 적응력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거죠. 적응할 필요도 조금 덜 있는 그런 손흥민이 들어온다면 바이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바이언도 손흥민 한 번쯤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연을 좀 하자면 말씀하신 적응력 측면 예. 나이가 좀 있는 선수를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온다는 거는 적응이 바로 돼야 되지 1년 묵으면 바로 나가린데 그렇죠. 손흥민은 독일에서 오래 살았고요. 예. 네, 케인과 호흡이 잘 맞는다. 넓게 보면 김민재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조금 이 얘기가 예전보다는 덜 어울리게 됐는데 예. 명목상 스트라이커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인 같은 선수가 있는 팀에 좀 잘 맞습니다. 예. 왜냐면 케인의 백업으로 전문 스트라이커를 잘하는 선수를 놓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애매하죠. 토트넘이 늘 그랬잖아요. 예, 케인 백업으로 누구 사왔는데 애매한 몸값의 선수 사와요. 케인의 백업이니까 진짜 비싼 선수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그 선수는 기대만큼 못하고 결국에 적응 못하고 갑니다. 뭐 옌센이라든지 네.
아니면 제일 베스트는 노장인 선수를 데려오는 건데 그런 선수는 또 오래 못 해요. 요렌테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부재시 스트라이커 부재시에 임시 스트라이커를 맡아줄 수도 있는 윙어. 이게 최상의 어떤 프로필이고 그게 그동안은 그나브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흥민도 그런 류죠.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는 류입니다. 물론 이제 최전방에서 비비는 손흥민 우리는 그만 보고 싶긴 한데 뭐 영입해 가는 팀 입장에서는 그게 메리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어울리긴 한다. 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연봉이나 바이언 내 윙어 정리 이런 게 선행되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이나 그래서 뭐 그런 게 너무 if가 많아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 선수들이 또 감독까지 여기 이제 찢어져 가지고 팬미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무시알라가 받은 질문은 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네. 여친 있어요? 노라고 했대요. 나인 했겠죠. 예. 아니요. 그랬고 술을 취할 만큼 먹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웃었대요. 예. 근데 그러다가 재계약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급정색하면서 이 팀에서 편안하며 팀과 성실히 대화 중이고 이러면서 이제 기계처럼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주와 키미히도 똑같은 질문을 거의 받았는데 영입하고 싶은 선수 있느냐? 이때 키미히는 역시 바이에른에 충신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비르츠다. 아 비르츠. 예. 그 옛날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무슨 DNA 드립 치면서 세스크 파브르가스한테 오라고 아스날 팬들 진짜 짜증나게 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차비나 이니에스타나 이런 선수들이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음. 비르츠는 언젠가 우리 팀 올 것이고 뭐 기회만 있으면은 바이에른 막 이러거든요. 예. 예, 키미히가 약간 눈치 빠르게 단장님들의 말과 보조를 맞춘 우리 대표팀 동료 비르츠가 오면 좋겠어 얘기를 했고요. 근데 또 재계약할까요? 또 물어보니까 또 급정색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신 중에 하며 이렇게 또 입력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바이언이 이렇게 지금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재계약 이슈가 걸려 있는 주전 선수가 엄청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손흥민이든 누구든 그 영입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인이 실제로 한 말, 손흥민, 소니라는 말을 실제로 간만에 했다. 예. 예, 요 소식 한번 다뤄봤고요. 그 질문을 해준 팬한테 고맙네요. 예. 그렇죠. 네, 소니라와의 어떤 인연을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행선지를 또 토트넘에서 더 길게 가든 다른 팀에 가든 정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하나하나가 약간의 좀 협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인기 많아 봤지 이러면서 딱 꺼내 보이고 그렇죠. 물론 레비는 못 본 척하겠지만 나 안 보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케인의 소니 발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이 잠깐 끊겼을 건데 괜찮으십니까? 방송 뭐 안 끊겼나요? 끊기긴 끊겼을 건데 괜찮나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리나요? 나오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예. 잘못 눌렀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버퍼링이 네. 있었고요. 예, 네네. 잠깐 소동이 있었고요. 예. 자 마지막 얘기는 그 유행어의 주인공도 케인인데 그거 아십니까? 잠깐 소동이 있었어요. 어원 모르시나 어원? 어원까지는 잘 모르는데. 스트리머 그 격투 게임 주로 하는 스트리머 케인 씨가 아, 그분이 말투가 좀 이상해가지고 희한해가지고 네. 유행어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잠시 소동이 있었어요. 이게 그분 유행어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케인이네요. 그래서 자 오늘의 5번째 얘기입니다. 방송 이러고 끝난다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 갑자기 끝낸다면 장어를 사기 싫어서일 수는 있지만 제가 뭐 한번 뱉은 말. 예? 자 여기도 코리안 더비 김상식의 베트남이 신태영 인도네시아를 잡았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선수권 대회가 진행 중인데 뭐 정확히는 아세안 축구연맹 AFF의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길지만 아무도 이렇게 보진 않고 그냥 미쓰비시 컵이라고 합니다. 네. 구 수즈키 컵입니다. 일본 스폰서가 붙어 있는 동남아시아 팀들끼리의 대회고 뭐
자기네 지역이 축구를 엄청 잘하지 못하면 지역 대회가 굉장히 비중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동남아가 딱 그렇죠. 음. 네, 박항서 감독이 쌀딩크가 되고 베트남 축구 영웅이 된 게 다 요 대회에서 잘해서가 제일 컸거든요. 네. 네, 요 대회에서 우승하고 막 그랬으니까. 다른 대회 뭐 올림픽, 월드컵 예선 뭐 이런 거는 기대보다 잘했다지 우승은 힘들어요. 결국엔 여기서 우승하고 막 태국 상대로 잘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쌀딩크 돌풍 이후에 동남아 팀들이 한국 선수 감독들을 많이 데려가서 지금은 베트남에 그 뒤를 이은 김상식, 댄싱 머신 식사마가 계시고 인도네시아에 또 한 명의 댄싱 머신 네. 신태용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하혁준 감독도 라오스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명이나 이 미쓰비시컵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맞대결이 있었어요. 예. 이번에 15일에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과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맞붙었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쓰비시컵에서는 세 번째 코리안 더비였거든요. 벌써 이미 신태용 감독과 하혁준 감독, 그다음에 김상식 감독과 하혁준 감독 이렇게 만났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코리안 더비였는데 가장 관심도는 높았죠. 왜냐하면은 신태용 감독과 김상식 감독 둘 다 이제 K리그에서 저명했고 그런 감독들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1대 0으로 잡고 이제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후반 32분에 응우엔 띠엔린이 패스한 공을 응우엔 꽝하이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고요. 이거를 역시 베트남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그렇죠. 베트남 이강인이라고 하기에는 저 선수가 더 나이가 많죠. 예. 아무튼 베트남 최고의 축구 이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진출도 했었던 예. 꽝하이가 득점을 했네요. 예. 그래서 베트남은 지난 라운드에서는 쉬었거든요. 그 조가 5팀이기 때문에 한 팀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번 경기까지 2경기 전승을 거둬서 조 1위로 올라섰고요. 인도네시아는 반면에 1승 1무 1패를 하면서 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조 2위까지는 4강 바로 미쓰비시컵은 조별리그 다음에 바로 4강으로 넘어가는데 뭐 조 2위까지는 4강에 가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10개 팀이 총 참가를 합니다.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참가를 하는 그림은 없고요. 10개 팀이 A조 5팀, B조 5팀 해서 총 5라운드를 치르고 A조와 B조에서 1, 2위가 4강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방식인데 뭐 따로 개최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홈 경기 2번, 어웨이 경기 2번을 조별리그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4강에서도 홈앤더어웨이, 결승에서도 홈앤더어웨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개최국은 없는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이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는 조금 자신들보다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들을 만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마 예상대로라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1, 2위 차지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채팅에 얘기하시는 대로 이번 대회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차출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친 김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U23의 비중을 거의 다로 해가지고 예. 좀 어린 팀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파나 이런 게 차출이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소속팀이랑 협의가 있으면 해외파를 차출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선수 중에서는 A 대표팀에서도 주전급인 공격수 라파엘 스투이크 선수, 호주 브리즈번 로에 예. 이 선수 차출됐고요. 그리고 아르한 나갔어요. 수원 네. FC에서 뛰었던 아르한이 나가서 아르한이 앞 경기에서 어신가 공격 포인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렇죠. 아르한 뭐 워낙 롱스레인 좋고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네. 예, 이 선수는 지금 잉글랜드의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챔피언십이죠. 네. 예, 여기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도 차출이 됐습니다. 근데 페르디난이 차출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주전이 아니다. 두 번째 옥스퍼드 유나이티드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구단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오라면 가는 거예요. 예. 감독이 뭐 입번권 못합니다. 네. 에릭 토히르. 예. 네, 예전에 인테르 밀란 팬들은 아셨던 그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의 부호. 그쵸. 에릭 토히르가 축구협회 회장인데 요즘에 신태용 감독이랑 뭐 격려한다든지 에릭 토히르가 또 이제 약간 관종이라서
예. 신태용 감독 재계약도 자기가 발표하고 막 이런 맞죠. 시기라서 예. 우리가 많이 이걸 보거든요. 토이르가 이제 경영하는 팀이라서 옥스포드가 이제 내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차출이 됐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기라성 같은 해외파들을 다 데려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국내파 위주인 베트남 비해서는 훨씬 차출이 쉬웠던 것이죠.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꽝아이도 유럽 진출을 프랑스 2부인가 어딘가로 했었다가 지금은 국내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 쉽게 차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전원 국내파입니다. 예, 뭐 근데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만약에 해외파 차출이 좀 된다 라고 했어도 아마 신태용 감독은 U23 그러니까 23세 이하 선수들을 좀 더 많이 뽑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유럽파 차출도 안 되니까 더 많은 이제 U23 선수들을 모은 감이 있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4강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성과겠죠. 물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그 이상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댓글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U23 선수가 많이 나왔다. 대거 차출이 됐다. 네. 그래서 A 대표팀이 처음인 선수들도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준우승 6번, 4강 한 번 더. 이게 예. 다고 가장 최근에 2020년 대회에서 준우승한 게 이 팀의 좀 좋은 성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사실 신태용 감독이 이거나 우승하면 뭐 동남아 축구계의 어떤 분위기를 볼 때 또 가태용 막뭐 CF 하나 더 찍어 그쵸. 춤 한 번 더 춰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토이르 회장의 야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뭐 귀화시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남아 일정 먹었으면 박항서 최고 이렇게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막 귀화 막 시키면서 월드컵 나간다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구협회 요구가 거기에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세안 챔피언십에는 좀 힘을 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자, 뭐 한편 뭐 하혁준 감독의 라오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2무 1패입니다. 뭐 하혁준 감독은 공식 대회에서 지난 경기 처음으로 승점을 얻은 데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랑 다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후에 코리안 더비는 뭐 4강 결승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없을 예정입니다. 네. 캄보디아 팀에 있는 선수 1명, 태국 팀에 있는 선수 1명, 나머지는 다 국내파예요. 예. 라오스는 뭐 경쟁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수준입니다. 미얀마랑 이제 누가 꼴찌인지를 다투는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피파 랭킹도 낮고 예. 뭐 이런 팀일수록 한국 감독이 가가지고 확 휘어잡아서 갑자기 성장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네, 좀 사실 수준이 낮을수록 그 점프 뛰는 그 양은 그 거리는 한번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혁준 감독이 그런 걸 또 해준다면 뭐 앞으로 본인의 지도적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혁준 감독이 공부하는 지도자, 좀 지식이 많은 지도자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지도자들 사이에서 기대를 많이 받다가 결국엔 프로 감독 같은 건 못하고 프로 코치 정도만 하고 이게 약간 좀 정치돼 있었거든요. 공부 많이 하는 후배 감독들이 또 다음 세대 나오면서 예.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혁준 감독한테는 좀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